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자료 표현 방식 중에서 외부적 표현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외부적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표현하는 문자 형태를 의미해요.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문자를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고요. 얘네는 일종의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배웠었냐면요. 이렇게 한 칸에 1이나 0이 들어갈 수 있는 array를 1비트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이나 1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되는 얘는 우리 true 또는 false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는 얘를 참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얘는 거짓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뭘 할 수 있느냐면요.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는 코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진 연산을 한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알파벳 A부터 시작해가지고 Z까지 표현하려면 이거에 매칭되는 코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 코드를 몇 개의 비트로 표현할 것인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BCD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B는 바이너리입니다. 바이너리는 이진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뒤에 있는 D는 데시멀, 즉 10진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진수로 표현된 것을 뭐로요? 데시멀, 10진화해서 표현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네는 총 몇 개의 비트를 이용을 하냐면 총 6개의 비트를 이용합니다. 6개 비트니까 칸이 몇 개예요?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6개를 표현을 하고요. 이 중에 앞에 있는 2개는 뭘로 쓰냐면은 존 비트라고 하는 애로 써요. 우선은 그냥 적어 놓을게요. 두 번째 있는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디짓 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가 뭐냐? 만약에 제가요, 알파벳 A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요. 그러면 키보드에서 딱 누르는 순간 키보드는 얘네를 이진수로 변환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선은 존 비트에서 얘네의 형태를 정의해요. 얘가 숫자인지 알파벳 대문자인지를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문자는 0, 1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가 대문자의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0000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보드 A를 누르는 순간 키보드가 기계적으로 010000이라고 하는 디지털 신호를 보내요. 아주 빠르게. 됐죠? 그럼 B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B를 쓴다 그러면 얘는 01의 두 번째 글자니까 00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대체할 수 있는 코드를 표현하는 것을 외부 표현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총 6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 6개 이렇게 되면 앞에 2개는 존 비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뒤에 있는 4개는 디짓 비트라고 해서 실제 데이터가 표현되는 그러한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 이 하나의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은 2가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처음에 0, 0, 0, 0, 0, 0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채워지는 1, 1, 1, 1, 1, 1. 몇 개야? 맞아? 3개, 3개, 6개 맞네요. 여기까지 될 때까지의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있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한 칸짜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서 잠깐 봤던 내용인데 만약에 한 칸짜리다. 이렇게 되면 0하고 1 두 가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2의 몇 승으로 표시를 하냐면 이 한 칸이니까 2의 1승이에요. 자, 2의 1승은 얼마? 얘는 2가 되겠죠. 이번에 두 칸을 준다 그러면 이때는 2의 2승이에요. 칸이 2개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나와요? 4가 나오죠. 선생님 왜 4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자, 00, 그 다음에 01, 10, 11. 이렇게 총 4가지의 경우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칸수를 승수로 표현하면 돼요. 2의 승수로만 표시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6칸이니까 2의 6승이에요. 2의 6승이 뭘 의미하는 거죠? 네, 2의 6승이라고 하는 거는 2를 6번 곱했다는 의미예요. 됐어요? 한번 곱해 볼게요. 자, 2, 또 2, 2. 자, 2는 4, 4, 2, 8, 8이 16, 16에 2는 32, 32, 2는 6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 BCD 코드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종류가 몇 가지? 64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많은 문자들을 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현 못하죠. 초기에는 가능했어. 왜?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쓰는 영어나 숫자 64가지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됐거든. 근데 이게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를 하나 만들어요. 얘는 비트를 하나 더 늘립니다. 그래서 얘는 7비트가 돼요. 그럼 2의 7승이니까 뭐가 돼? 얘는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얘도 문제야. 128개? 우리 한글하고 한자까지 다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2의 8승에 해당하는 확장형 아스키 코드, 즉 EBCD기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8비트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 가지고도 안 돼. 왜? 인터넷이 되면서 전 세계의 언어를 다 표현해야 돼. 그 언어 수가 열나 많거든.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2의 16승에 해당하는 6만 5천 자를 표현할 수 있는 유니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개발된 것이 바로 유니코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를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완전 자주 출제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알아야 되겠지. 자, 우선은 첫 번째부터 정리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라고요? 순서도 아셔야 돼요. BCD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BCD가 나왔는데 얘는 몇 개라고요? 6개 비트라고요. 몇 개요? 2개의 존비트와 4개의 디지비트로 표현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네, 아스키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스키,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고요. 얘는 7비트예요. 자, 이제부터 존비트가 하나씩 늘어나요. 존비트는 뭐였어? 문자 코드를 구분하는 애였죠. 얘가 존비트, 얘가 디지비트예요. 근데 얘는 미국 애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27, 2의 7승 하니까 128가지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얘를 확장한 것이 바로 확장형 BCD 코드인 EBCD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EBCD는 얘는 8비트를 쓰고요. 여기에서 8비트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4,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코드로 가게 되는데 유니코드는 이제 16비트니까 그냥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BCD, ASCII, EBCD 이 순서만 기억하시고 6, 7, 8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의 6승, 2의 7승, 2의 8승에서 얘는 몇 가지예요? 64가지고요. 얘는 128가지고요. 얘는 256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유니코드는요. 2의 16승으로 해서 6만 5천 자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까지만 기억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아이들은 이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요거 기억 좀 해주세요. BAE예요. BAE, BAE 이 순서대로 간다는 거.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키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아스키 코드는 뭐였어요? 두 번째 나왔어. 그래서 7이야. 6부터 시작이야.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나왔으니까 당연히 7이야. 2의 7승이니까 어떻게 된다? 128가지 된다. 그리고 존비트가 하나 늘었다. 맞죠? 2비트의 에러 검출 비트, 1비트의 에러 교정 비트를 포함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하여 문자를 표현한다. 맞았고요. 이 아스키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7개의 비트로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정보 처리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총 8개 비트로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에러 검출 비트가 포함이 됩니다. 에러를 검출할 수 있는 하나의 비트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컴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7이에요. 그것만 아세요. 됐죠? 좀 더 확장한다. 선생님, 저 좀 더 알고 싶어요. 하면 아스키는 실제로는 8비트입니다. 마지막에 뭐가 붙어서? 바로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 오류 검출 코드가 붙어서. 됐죠? 근데 컴안에서는 거기까지 몰라도 돼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세계 각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썼다. 8비트의 문자 코드인 아스키 코드를 32비트로 확장했다 그랬는데 우선 아스키는 몇 비트예요? 네, 7비트였죠. 그리고 유니코드 몇 개였어요? 16비트였죠. 그 6만 5천 개 표현하는 거예요. 한글은 조합형, 완선형, 옛글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최대 6만 5천 자를 표시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중 컴퓨터의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CD는 64가지. 자, 유니코드는요, 전 세계 각국의 언어를 4바이트 책의 언어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얘네를 비트로 외웠는데 바이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었죠.
8비트가 8개의 비트가 모이면 얘가 1바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곱해보면 돼요. 4바이트니까 곱하기 8하면 알죠. 4, 8이 32. 우리 유니코드는 몇 비트라 그랬어요? 16비트요. 32비트 아니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네요. 그치? 아스키 코드 128개, EBCD고는 256개. 이렇게 숫자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요. B, A, 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6, 7, 8 요래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 64가지, 얘는 128가지, 얘는 256가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왕도목 세 번째 포인트인 자료의 표현 방식 중에 외부적 표현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마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레지스터예요. 앞에서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CPU를 배웠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계층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한번 그려보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림이 예쁘진 않아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맨 위에 뭐가 있냐?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설계할 때 사람을 모티브로 했거든요. 여기에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뭐가 있냐면 요 아래 주기억 장치인 램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 보조기억 장치인 요즘에 많이 쓰는 SS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팔에 뭐가 붙어 있느냐? 바로 입력 장치, 그 다음에 출력 장치가 있고요. 다리가 달려 있어요. 기타 등등 장치들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는 여기다 막 고추도 그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해서 입력 장치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은 바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 그다음에 아웃풋 장치는 뭐 모니터나 뭐 프린터 뭐 이런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CPU를 배웠는데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뭔가 처리하려면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요. 그럼 얘가 안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 컴퓨터는 SSD고 둘 다 이제 플래시 메모리예요. 똑같은 종류인데 그 앱이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딱 터치하죠. 그럼 바로 확 뜨나요? 아니죠. 조금 걸려요. 가벼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바로 실행이 되겠지만 좀 무거운 프로그램,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몇 분도 걸릴 수가 있어요. 실행되는데요. 마찬가지, PC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거는 SSD에 들어있는 거고요. 얘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주기억 장치로 가져온다는 개념이에요. 아셨죠? 주기억 장치로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뭐냐? 메모리 속도가요. 그냥 쉽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얘가 처리 속도가 100이면 얘는 10이고요. 얘는 1이에요. 그러면 CPU가 여기서 바로 SSD나 여러분들 스마트폰 내에 있는 기록 장치에서 가져오게 되면 아무리 CPU가 빠르단들 SSD가 느려버리면 자료를 늦게 주면서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이 어떻게 돼요? 1이 돼버리고 말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얘가 자료를 제대로 못 줘. 그러면 CPU는 100을 할 수 있는데 1밖에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 램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에 얘가 올라갑니다. 그럼 얘를 실행됐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화면에 얘 앱을 보거나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CPU가 얘를 요청해요. 야, 자료 가져와. 내가 처리해 줄게.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도 10배 차이가 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CPU 자체가 10밖에 처리를 못하게 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고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애를 써요. 얘는 속도가 약 50 정도 된다고 합시다. 캐시 메모리가 있어. 그러면 이 CPU가 자주 요청하는 애도 있어요. 그지? 그럼 걔네를 캐시에 올려두고요. 잘 요청하지 않는 애는 여기다 놔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애는 이렇게 가지고 오고 아닌 애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CPU의 성능을 100이지만 50까지는 커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CPU가 열나 비싼데 저거를 내가 지금 캐시 메모리 하나로 어때? 50밖에 역할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지?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는 이 캐시 메모리를요. 예전에는 별도 바깥에다가 꽂았습니다. 초창기에 386, 486 나올 때까지
야, 근데 이게 586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펜티엄 모르지? 그제 요즘에는 그렇게 이름 안 붙이니까 얘네가 나오면서 CPU에 얘네를 박아요. 그럼 어때?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는데 여기가 우리 자취집이고 여기가 학교야. 왔다 갔다 하려면 어때? 힘들죠?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기숙사에 들어가죠. 기숙사에 있으면 어때? 좀 늦게 일어나도 돼.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뛰어서 가면 되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 되니까.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CPU 안에다가 얘를 박아요. 여기다 박아. 용량이 근데 한 가지 차이는 있어. 용량이 얘는 1000이라고 하면 얘는 100이고요. 얘는 10이에요. 용량이 점점점 작아져. 왜? 클 필요가 없어. 왜? 자주 요청하는 애들만 올려놓고 빨리 넣었다 뺐다 빨리 넣었다 뺐다. 즉 속도만 빠르면 돼.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를 적은 용량의 빠른 메모리를 여기다 받게 돼요. 얘가 레지스터예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 그림이 사실은 컴퓨터 일반의 끝이에요. 얘네를 이제 점점 뜯어서 더 많이 보면 정보 처리 기사나 좀 더 난이도 높은 애들을 보겠지만 우리 커말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우리 캐시 메모리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고요. 뒤에 우리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애 나오거든요. 바로 이 그램을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입출력 장치도 여기에서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아셨죠?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요 안에 들어가게 됐어. 뇌 안에. 그래서 빠른 메모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CPU가 100이면 얘가 CPU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50이었지만 약 90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얘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내가 프로그램을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레지스터의 역할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얘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고 얘를 모르면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CPU 내에서 연산 결과를 중간에 저장하는 것. 저장해도 되고요.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양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게 바로 뭐야?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제어 레지스터와 연산 레지스터를 구분하는 거예요. 하지만 커말에선 나누지 않아.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애 이제 누산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앞에 시간에 잠깐 봤는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 7이랑 17이랑 더해요. 그러면 7이 14 해가지고 4 되고요. 하나 여기에 우리가 자리 올림수 1을 넣죠. 그럼 CPU 내에서 덧셈은 할 수 있는데 제 자리 올림을 잠깐 보관해야 돼. 계속 가지고 있을 건 아니야. 그냥 잠깐 쓰고 말 거야. 얘가 바로 누상기예요. 그래서 내가 연산 결과를 일시로 잠깐 저장해 놓는 것, 얘를 누상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프로그램 순서가 1, 2, 3, 4 뭐 이렇게 쭉 있을 경우에 여기에서 내가 지금 두 번째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있어. 그러면 다음에 처리할 애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지. 레디하고 있어야 되겠지. 레디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어떤 처리를 하려면 얘한테 데이터가 제공이 돼야 돼요. 어디? 바로 주격 장치에서 데이터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데이터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CPU가. 그러면 어때요? 3번이 딱 왔을 때 동시에 얘를 가져올 수 있겠지? 그럼 처리가 빨라지겠지?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에 열나 많이 나오는 거야. 프로그램 카운터가. 아셨죠? 얘는 프로그램이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데이터의 번지를 기억해요. 아셨어요? 번지입니다, 번지. 데이터가 아니야. 오케이?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명령 레지스터인데 얘는 명령어를 가지고 있어요. 명령. 그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는 이 프로그램 계수기에 얘를 주는 거거든요. 어디에 있던 애를?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있던 애를. 뭐?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는 결국은 뭐야?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데이터의 주소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아셨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얘네 자료를 교환을 할 때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 쓰는 거예요. 상태 레지스터는 현재 상태를 보는 거예요. 명령 해독기는 명령어 해독할 때 써요. 부호기는 해독된 명령어를 여기서 해독된 것을 실제 제어 신호를 보내줄 때 쓰는 게 인코더예요. 인코더는 뭐야?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호를 어떤 신호로 바꿔준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해독된 명령어를 실제 제어 장치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부호기다. 그냥 간단히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실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거예요. 문제 수가 꽤 많아. 그 이유는 뭐야? 네,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별이 4개야.
자, 다음 중 CPU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레지스터, 제어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에 실행된 명령어의 개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요. 됐어요? 밑에 있는 보기들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내용들이고요. 내려갑니다. 다음 중 CPU의 프로그램 명령어를 수행하는 중에 산술 논리 현상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누산기요, 누산기. 쌓아놓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accumulate. accumulate. 그래서 AC예요. 자, 다음에 부호기가 하는 역할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명령어 레지스터에 명령을 해독한다. 얘는 해독기가 하는 거잖아. 그지? 부호기는 해독된 이 해독기가 한 데이터를 실제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 됐죠?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CPU 내부에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거고 레지스터의 크기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펌웨어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액세스 속도가 가장 빠른 장치다. 액세스 속도가 가장 빠른 건 맞는데 이 펌웨어 비휘발성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펌웨어는 뭐냐? 얘는 펌이 뭐예요? 여러분들 파마하지? 응? 미용실 가시잖아요. 요즘엔 남성분들도 많이 펌 하시던데 그 펌이야. 고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야. 고정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박힌 거.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뭐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iOS가 펌웨어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 나 iOS 펌웨어 업데이트 할 거야. 안드로이드 이번에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업데이트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펌웨어예요. 또 요즘에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뭐 냉장고, 밥솥 여기에도 기계에 박혀 있죠. 프로그램이. 이걸 우리 펌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펌웨어가 아닌 건 뭐야?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는 앱. 그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설치하는 것들은 펌웨어가 아니야. 왜? 바로 지웠다 썼다 할 수가 있거든. 근데 펌웨어는 특정 장치를 가지고 얘를 플래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비휘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휘발유는 여러분들 아시나요? 휘발유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걔가 그대로 다음 날도 있나요? 아니면은 몇 초 만에 사라지나요? 며칠 만에 공기 중으로 휘발되죠? 그래서 휘발유잖아. 날아간다고. 에? 그래서 전원을 딱 껐을 때 안에 있는 메모리 내용이 지워지는 것을 우리 휘발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비휘발성이라고 하는 건 전기를 꺼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배터리 방전돼도 안드로이드가 지워지나요? iOS가 지워지나요? 아니. 냉장고 전원 꺼졌다가 켜졌다고 그때마다 또 프로그램 설치해가지고 넣어줘야 아니잖아. 됐죠? 요거에서 펌웨어하고 비휘발성 메모리에 대한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요거 두 가지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 앞에서 본 거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기억장치가 되고요. 이 주기억장치도 시험 문제에 꽤 자주 출제됐던 아이예요. 최근에는 좀 빈도가 좀 줄기는 했는데 중요한 아이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레지스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선은 주기억장치에는 크게 롬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램이라고 하는 친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롬이라고 하는 애는 리드 온리 메모리예요. 단순히 읽을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비휘발성이에요. 비휘발성.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휘발이라고 하는 거는 날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어떤 기준에서 날아가는 거냐면은 전기가 스위치가 온일 때는 남아 있다가 오프하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이 모두 지워지는 거예요. 예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나갔어. 그럼 꺼지죠. 그러면 내가 유튜브 보고 있던 게 딱 스마트폰 켜면 다시 나와요? 이거 위치는 나오지. 하지만 유튜브라고 하는 앱은 다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또는 내가 집에서 한참 레포트를 막 하고 있다가 전원이 갑자기 펑 나갔어요. 다시 켜니까 어때요? 레포트 문서 다 날아가죠. 그래서 저장을 아주 수시로 자주 해야 돼. 이게 바로 휘발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기가 꺼졌을 때 안에 있는 내용이 지워지느냐 안 지워지느냐에 따라서 비휘발성이다, 휘발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롬은 비휘발성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여기에는 소개가 안 돼 있고 뒤쪽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얘의 할아버지 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롬에는 또 종류가 쭉 나와요. 마스크롬. 요즘에 여러분들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시죠? 이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덥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롬도 칩처럼 생겼어요. 그 칩을 만들 때 얘를 같이 생산해 버리는, 만들 때 아예 안에다 프로그램을 넣어 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 마스크롬이라고 하고요. P롬은 P는 프로그래머블이에요. 얘는 빈 공 CD라고 요즘에는 공 CD 많이 안 쓰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공 CD라고 예전에 많았어요. 공 DVD. 거기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 번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은 기록을 못 하죠. 이게 바로 P롬이에요. 그래서 롬을 만들 때 빈 롬으로 만들고요. 이 롬 라이터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칩을 꽂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한 번 올리면 그걸로 끝인 거야. 이 롬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쓸 수는 있는데 한 번만 기록이 가능한 거죠. 이제 두 번째 이제 나오는 애가 바로 EP롬이라고 하는 애예요. EP롬은 여기에 있는 E는 erasable이에요. 지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 CD 보면 공 CD가 그냥 CDR이라고 우리가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CD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를 CDRW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요즘에는 안 씁니다. 그치? 그래서 이 UV EP롬이라고 하는 애와 EEP롬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UV EP롬이라고 하는 애는 이 앞에 UV가 자외선이에요.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서 자외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을 지울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 요 UV EP롬 칩을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EEP롬이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애인데 전기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썼다 지웠다 할 수가 있어요. UV-P롬은 자외선, 즉 얘는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 스티커를 딱 띄면 자외선이 싹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내용이 팍 지워져 버려요. 그럼 번거롭잖아. 스티커를 띄는 순간 안에 있는 애가 지워져 버리니까. 그래서 야, 그럼 우리 이제 여기다가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썼다 지웠다를 해보자 한 것이 바로 이 P롬이 됩니다. 아셨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램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얘는 랜덤 액세스예요. 랜덤이 뭐야? 순차적인 게 아니라 순서 없이 막 처리하겠다는 의미죠? 얘는 휘발성 메모리예요. 여러분들이 메모리, 주격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바로 램입니다. 스마트폰에도 여러분들 요즘에 뭐 적어도 8기가 정도 달려서 나오죠? 그래서 내가 앱을 실행을 하고 있다 배터리가 나가면 그 앱이 꺼져버리는 이러한 상태. 내가 문서 작성하다 컴퓨터가 꺼져버리면 문서가 날아가는 상태. 얘네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바로 램에 들어가는 거죠. 주기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해요. 대신에 재충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기를 계속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야. 왜? 안 그러면 안에 있는 애가 지워지니까 계속해서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요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휘발성이기 때문에 전기가 꺼지는 순간 안에 있는 데이터가 지워지니까 계속해서 얘를 리프레시하면서 전기를 넣어줘야만이 안에 있는 메모리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능 단위는 나노세컨드예요. 나노세크라고 하는 건 어떤 단위인지 잠깐 한번 요거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한번 보고 가야 되거든요. 한번 써봐 드릴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센티미터, 뭐 이런 센치초 이런 거 있죠. 센치. 센티는 얼마가 돼요? 네,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100분의 1. 맞습니까? 100cm가 1m잖아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바로 이제부터가 이제 단위가 되기 시작합니다. 얘는 밀리가 첫 번째 나오겠죠. 밀리. 그래서 밀리세크 이렇게 쓰고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마이크로는 그리스어로 이렇게 그립니다. 마이크로. 얘는 뭐가 돼? 10의 마이너스 6승이 돼요. 선생님, 3씩 증가하는데요? 맞아요. 이게 국제 표준인데요. 여러분들 돈 이렇게 표시할 때도 세 자리마다 점 찍죠? 컴파스 세 자리마다 찍잖아. 그것 때문에도 그래요. 그래서 명칭 자체가 이게 3씩 증가합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는 뭐가 있을까? 마이크로 다음에는 나노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이제 피코예요.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 다음에 fem토.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fem토 10의 마이너스 15승. 우리가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 이 정도 단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셨죠? 제가 여기 위에 지수 위로 올려드리진 않았는데 얘가 승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요렇게 10의 마이너스 3승 나머지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노세크니까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만큼 빠른 거예요. 지금은 더 빨라. 지금은 더 빠르고 이 단위 자체가 이렇기는 한데 그냥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얘네예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램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D램과 S램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D램의 D는 뭐냐면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다이나믹. BTS의 노래 다이나믹. SRAM은 스태틱이에요. 차이가 뭐지? 얘는 동적이다라는 의미가 가지고요. 얘는 정적이라고 하는 애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얘는 다이나믹 동적 램, 얘는 정적 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야기하면서 정적 램은 플립플롭이나 레치라고 하는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처럼 1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소자로 만들어져 있다. 대신에 D램 같은 경우에는 콘덴서가 뭔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콘덴서로 되어 있다. 자, 재충전 여부는 얘는 계속해서 재충전해줘야 되지만 얘는 그렇지 않다. 전력 소모가 얘는 적고요. 얘는 많아요. 접근 속도가 얘는 느리고요. 얘는 빨라요. 집적도라고 하는 애, 밀도거든요. 얘는 높지만 얘는 낮아요. 요거 하나 반대가 됩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집적도가 뭐지? 1cm, 1cm, 1cm에다가 내가 어떤 것을 100개 넣느냐 또는 1cm, 1cm에다가 여기다가 10,000개를 넣느냐 이렇게 봤을 때 즉 집적도가 높은 게 뭐야? 얘죠. 그지? 똑같은 곳에다가 트랜지스터를 1000개 넣는 것과 10,000개 넣는 것의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격은 얘는 좀 저렴해요. 그리고 얘는 비쌉니다. 그리고 얘는 주격장치에 쓰고 얘는 캐시 메모리나 우리 레지스터에 사용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집적도가 얘가 높아요.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주로 펌웨어에 저장이 된다 그랬어요. 펌웨어는 우리 롬이었죠. 롬. 앞에서 우리 플래시 메모리까지는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기록한 것이 고정이 되는 형태 바로 펌. 여러분들 미용실 가서 하시는 그 펌이에요. 주기적으로 재충전한다 그랬어요. 얘가 램이죠. D램은 주기적 장치로 사용된다.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다. 얘는 롬이네요. 컴퓨터의 기본적인 입출력 프로그램, 자기 진단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어 있다. 얘 롬이에요. 뒤에서 우리 시모스 바이오스 배우게 되는데 걔입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 주격 장치로 사용되는 SRAM과 D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SRAM은 주로 콘덴서로 돼 있어요? 아니요. 플립플롭 그리고 레치. 얘는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얘가 잘못됐네요. SRAM은 D램보다 전력 소모가 많으나 접근 속도가 빠르다. D램은 SRAM보다 집적도가 높다. 그래서 주격 장치로 사용된다. SRAM은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기록 내용이 유지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됐죠? 얘는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번 포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